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예스아시아 홀딩스입니다. 자, 예스아시아 홀딩스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기업이 아니에요. K뷰티, K화장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도 불구하고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홍콩 기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대한민국의 다른 K뷰티 기업들 혹은 예스아시아홀딩스와 거의 밀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실리콘투에 비해서 말도 안 되는 저평가 영역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3분기 실적을 토대로 해서 예스아시아홀딩스의 폭발적인 실적 성장이 시장에 드러남과 동시에 한국 투자자들 혹은 글로벌리 K뷰티에 관심이 있는 투자들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핵심만 딱딱딱 추려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K뷰티 화장품 유통 쪽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 그리고 마케팅 그리고 대표진들의 그런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통업 자체의 특성상 일단 한번 데이터를 쌓아놓고 영업 레버리지 효과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정도의 위치를 점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견고한 점유율을 점하게 된다면 그런 추세가 쭉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유통업만큼의 해자를 가지고 있는 산업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들어볼게요. 우리가 오프라인 화장품 유통에 대해서는 어디가 현재 압도적인 1등이죠? 네, 올리브영이죠. 근데 올리브영이 현재 압도적인 1위가 되기까지에는 사실 많은 경쟁사들이 있었어요. 지금이야 뭐 생각나는 기업들이 아예 없는 수준이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룰루라던가 뭐 다른 이제 기업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룰랄라도 롯데 계열의 이제 올리브영을 이기고자 해서 이제 공격적으로 점포를 늘려왔었고 올리브영과 더 파격적인 세일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1등 기업으로 다시금 회사가 넘어가게 되면서 올리브영 외에 다른 화장품 유통기업들이 싹 다 죽어버렸죠.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ABC 외에 다른 이제 신발 유통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지만 그거 아직까지도 ABC가 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통업이라는 것 자체가 브랜드력이 한번 정해지고 데이터가 쌓이면서 고객별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승자 독식이 굉장히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오프라인에 올리브영이 있다면 온라인 같은 경우는 예스 아시아 홀딩스가 있다라고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K뷰티 쪽 이런 홈페이지, 플랫폼 혹은 이런 B2C 관련된 유통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1위가 예스 아시아 홀딩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매출과 여러 가지 그런 행보들을 봤을 때에는 지금까지는 B2C 쪽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커졌다가 이제는 B2B 쪽으로도 사업을 강력하게 확장을 시켜주고 있어요. 따라서 B2C가 매년 20%, 30% 정도만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B2B가 거의 없었다가 새롭게 생기는 영역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매출 성장률 혹은 영업의 성장률이 매년 50% 이상씩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예스아시아홀딩스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약 3,400억입니다. 약 3,400억이에요. 그럼 제가 보는 올해 그런 세후 손익 기준으로는 약 500억 이상 500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최소 400억 이상은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PR이 10이 안 되죠. 심지어 예스아시아 홀딩스의 거의 45% 정도가 이제 창업자 혹은 창업자와 관련된 뭐 가족들 이런 쪽들이 거의 45%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대주주 지분이 굉장히 많고 성장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주주 환원에 대한 언급을 IR 때마다 혹은 실적 발표 때마다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어마무시한 성장을 하고 있고 판관비 비중이 20%를 넘을 정도로 마케팅에 작지 않은 요소들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수익률이 이미 1%가 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밀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실리콘투죠. 실리콘투는 B2B를 위주로 해서 화장품 유통업을 하고 있는 한국 기업이지만 글로벌리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보시면 올해 기준으로 실적이 약 1,300억 정도 찍힐 거 예상되고 있어요. 당연히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은 아예 없습니다. 주주환원책은 아예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2조 4천억.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실적이 1,300억인데
시가총액이 2조 4천억이라는 것은 PR 기준으로 거의 20 가까이 한 18.7 정도, 18.7 정도의 PR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B2B와 B2C를 비교했을 때 보통은 B2C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봤을 때 코스트코가 더 밸류에이션 높을지 아니면 코스트코에 식품을 납품하는 기업의 밸류에이션 높을지를 비교했을 때도 당연히 코스트코의 밸류에이션이 더 높습니다. 유통업에 거의 정점에 있는 기업들은 항상 B2C 쪽이 더 밸류에이션이 높아요.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아마존의 밸류에이션과 아마존의 뭐 가구류를, 뭐 인테리어류를 납품하는 기업들 간의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도 역시나 아마존이 훨씬 더 높죠. 마찬가지 알리바바도 마찬가지예요. 알리바바가 아무리 밸류에이션이 낮다고 한들 알리바바가 밸류에이션이 높은 것인지 아니면 알리바바의 공산품을 대주고 있는 중국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높을 것인지를 비교했을 때는 역시나 알리바바의 밸류에이션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통 쪽이라고 할지언정 B2C와 B2B를 비교했을 때는 B2C가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봤을 때에도 사실 예스아시아홀딩스가 뭐 주주 환원책을 봤을 때던가 혹은 성장률을 봤을 때에도 딱히 밀리지가 않아요. 실리콘투자 같은 경우도 KBT가 이제 막 초창기 시장이고 글로벌리 확장을 강력하게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유통업체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유통업체가 인디 브랜드의 브랜드들을 실어서 B2B든 B2C든 고객들에게 뿌려지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의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KBT가 성장함에 있어서 유통업의 성장이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시기가 이제 막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강력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예스아시아홀딩스 같은 경우도 올해 400억 그리고 내년에는 한 800억 정도를 전 보고 있어요. 올해 400에서 500 사이로 보고 있고 내년 800억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리콘투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실리콘투가 약 18.7 정도, 그런데 예스아시아홀딩스는 올해 실적 기준으로도 10이 안 되는 그런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심지어 주주 환원책도 굉장히 강력하게 펼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이미 배당 이익을 시작했다는 점을 봤을 때에도 저는 꽤나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분명히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가 이제 소비재 애널리스트 출신이죠. 그 대표의 와이프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박사입니다. 데이터 관련된 박사이기 때문에 소비재 애널리스트, 그리고 데이터 관련된 박사, 그러니까 예스아시아홀딩스, KBT 유통업과 굉장히 잘 맞는 대표진들의 그런 옛 전 직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화장품 쪽, 인디 브랜드 쪽에 그런 해외로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분들의 그런 인터뷰라던가 혹은 의견들을 들어보더라도 예스아시아홀딩스가 일을 얼마나 깔끔하게 잘하는지를 고스란히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스아시아홀딩스가 이제 50% 정도 매출 비중이 약 50% 이상이 결국 예스아시아홀딩스 어플이 있죠. 글로벌이 1등의 KBT 유통 어플입니다. 플러스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예스아시아홀딩스를 통해서 제품을 받은 다음에 그 제품들을 홍보를 해줌으로써 광고를 해줌으로써 대신 팔아주는 거죠. 마케팅을 대신 해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50% 비중을 넘고요. 나머지 이제 B2라던가 이런 물류라던가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쇼폼이라던가 아니면 인플루언서들의 그런 활약 그리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그런 확장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세 가지에 대한 강점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거의 글로벌리 KBT 관련해서 글로벌리 유일한 기업이 예스아시아 홀딩스라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지금 정도의 밸류에이션은 사실 투자하기에는 딱히 부담스럽지는 않은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뭐 KBT에 대한 그런 피크아웃 논란이 있는 것은 맞지만 저는 피크아웃이 오기까지는 아직도 멀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스아시홀딩스든 혹은 실리콘투든 뭐 사입을 하든 매입을 하든 아니면 유통을 하든 중간 거래를 하든 결국에는 재고가 쌓이게 될 경우에는 약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면은 재고가 바닥 난다고 할 정도로 결국 이쪽을 봤을 때에도 뭐 반품도 거의 없고 재고도 빠르게 소진된다는 걸 봤을 때에도 이 산업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이 산업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매출, 대부분의 실적이 이제 미국과 유럽을 통해서 났다는 것이고 그 전에 뭐 모바일이라던가 혹은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미국과 유럽 쪽으로 대부분의 이제 유통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이제는 뿐만 아니라 미국 처음에는 미국이고요. 자 미국 쪽에서 먼저 터졌죠. 그리고 현재는 유럽 쪽에 터지고 있습니다. 미국 그리고 뭐 유럽까지 터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중동이라던가 혹은 남미, 뭐 동남아시아 이런 쪽들로도 판로를 개척하고 있기 때문에 KBT의 성장의 초창기라면 자연스럽게 해외로 나가고자 하는 유통업도 초창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유통업 기업들이 이번에 인디 브랜드들을 키워주고 인디 브랜드들의 그런 마케팅 홍보를 대신해주고 유통을 대신해주고 다 보니까 이번 사이클의 특징이 뭐죠? 지난 사이클에서는 핵심적인 몇몇 개 기업들만 수혜를 받았어요. 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런 기업들만 수혜를 받았다면은 이제는 인디 브랜드들 그러니까
강력한 브랜드력은 없지만 이 제품과 그런 가성비로 가성비를 무기로 해서 이제 나가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잘 나가게 되면서 KBT에 바람을 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인디 브랜드들을 해외 수출을 뚫을 판로가 없어요. 따라서 SR홀딩스 혹은 실내콘투어 같은 그런 유통기업들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미국 시장만 하더라도 매년 화장품 시장 자체가 10% 성장하는 가운데에서 KBT 성장세가 가장 큰 성장세 중에 하나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더불어서 뭐 동남아, 남미, 중동 이런 쪽은 이제 막 화장품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점 봤을 때에도 저는 꽤나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겠다. 그리고 예스하우션지스가 워낙에 잘 나가다 보니까 창고에 대한 설비 투자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유럽에 대한 진출도 확장을 하면서 영국이라던가 독일에도 물류 창고들을 다 새롭게 놓고 있고요. 사업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특히나 이 화장품 같은 경우, 소비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수혜 시절입니다. 더 호시절이에요. 어쩔 수가 없죠. 누구든 뭐 소비자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세일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블랙 먼데이라던가 블랙 프라이데이라던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롯데마트 그리고 하이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전부 다 할인을 했죠. 30%에서 50% 가까이 할인을 하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반기 들면서 화장품들의 그런 판매 매출이라던가 혹은 실적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특히나 B2C 쪽에서 가장 강력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예스아자 홀딩스이기 때문에 이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이라던가 혹은 플랫폼을 통해서 할인 정책을 펼칠 경우에는 그 데이터의 수가 워낙에 커질 수가 있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매출의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올해 3분기, 4분기 실적도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만큼 혹은 그 이상의 실적을 혹은 성장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한국 시장이 안 좋으면서 화장품에 대한 피크 아웃 논란이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SR홀딩스의 주가도 이렇게 빠졌어요. 왜냐하면 SR홀딩스의 대부분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의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K뷰티가 발생하고 있는 쪽이 결국 본질은 한국이고요. 한국 증시에 K뷰티 기업들이 많이 상장해 있다 보니까 K뷰티에 대한 노이즈가 끼면서 한국 증시에 상장된 K뷰티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빠졌고요. 덩달아서 SR홀딩스의 주가가 빠진 것인데 홍콩 주식이라는 점에서 아직까지도 소외되어 있다는 점, 그러니까 투자자들로부터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실리콘투와 거의 엇비슷한 성장력 보이고 있거나 더 큰 성장력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외되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다른 기업들에 비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K뷰티는 여전히 시작 단계에 있다라는 점, 이에 따라서 가장 초창기에는 유통업이 가장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점, B2B가 이제 약했었지만 B2C를 꽉 잡고 있는 상태에서 B2B로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물류 창고에 대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경영진들이 이 화장품 소비재 혹은 화장품 유통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직업에 종사했었던 사람들이고 주주 환원에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점을 봤을 때에도 예스하우스가 여기서 주가가 더 빠져든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까지도 올 수도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역시나 예스하우스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멤버분 다 아실 겁니다. 저는 예스하우스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익을 내고 있어요. 이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예스아시아홀딩스에 대한 분석이었고 KBT에 대한 분석도 같이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